여러분, 노화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거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 그 대부분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한 달이면 거의 새 것으로 갈립니다. 위벽을 덮은 세포는 며칠이면 통째로 교체됩니다. 뼈조차도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새로 지어집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쉬지 않고 허물고 다시 짓고 있습니다. 쿵쿵 헌 벽돌을 빼내고 새 벽돌을 끼워 넣으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이상한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칩니다. 끊임없이 새로 지어지는 집이 어떻게 낡을 수가 있습니까? 몸이 매 순간 스스로를 새 것으로 바꾸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늙는 걸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래 사는 무슨 비법이나 값비싼 영양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노화의 범인이라고 굳게 믿어온 그 존재, 바로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완전히 엉뚱한 상대와 싸우고 있었구나. 우리는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늙는 건 자연의 순리야. 이런 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의 단단한 믿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몸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범인은 시간이다. 그런데 시간은 아무도 막을 수 없으니까 노화도 결국 막을 수 없다. 이 믿음의 끝에서 우리는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조용히 체념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면서 소파에 몸을 조금 더 깊이 묻고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다른 한쪽은 뭐라도 해보려고 값비싼 영양제를 잔뜩 삽니다. 누가 좋다더라 하는 루틴을 이유도 원리도 모른 채 그저 따라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불안하니까 저는 이걸 구멍난 우산이라고 부릅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손에 우산이 들려 있으니 우산을 쓰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우산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빗물이 그대로 어깨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산을 더 꽉 움켜셉니다. 왜냐고요? 우산이 아예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없는 믿음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는 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득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갔다가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서 어쩐지 낯선 사람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 조금 처진 어깨, 예전 같지 않은 흐릿한 눈빛. 그 순간 마음속을 서늘하게 스치는 생각. 나는 언제 이렇게 됐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감각,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감각의 정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인을 모른다는 데서 오는 공포입니다. 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싸우고 있다는 무력감이죠. 명심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그 적의 얼굴을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넷을 말이죠. 물리학과 생물학이 이미 오래전에 밝혀냈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4명의 진짜 범인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4명을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엉뚱하게 지목된 용의자 1명의 혐의부터 벗겨줘야 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른다. 우리는 이걸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사실로 여깁니다.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달력이 한 장씩 넘어가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느끼죠.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되물었을 겁니다. 좋아, 그러면 그 시간이라는 게 실제로 뭔지 설명해봐. 단어 말고 본질로.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말문이 막힙니다. 시간이 뭐냐고요? 그냥 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시간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말로 이름을 한 번 더 부른 것뿐입니다. 파인만은 평생 이런 식의 얼렁뚱땅한 설명을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나 자신이야말로 가장 속이기 쉬운 상대다. 그러니 우리도 시간이라는 이 익숙한 얼굴을 파인만의 방식으로 한번 냉정하게 뜯어봅시다. 현대 물리학이 내놓은 답은 사실 조금 충격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파인만이 평생에 걸쳐 다듬어온 물리학의 세계관에 따르면 시간은 우주 어딘가에 그 자체로 뚝 떨어져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가 변화를 재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에 훨씬 가깝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천천히 파인만이 좋아했던 방식으로요. 물리학에는 블록 우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공상과학이 아니라 상대성 이론에서 곧장 흘러나오는 결론입니다. 블록 우주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따로따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셋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시간이라는 축까지 통째로 품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덩어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그려보겠습니다. 오래된 영화, 필름 릴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기다란 필름을 쭉 펼쳐놓으면 거기에는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모든 순간이 이미 한 칸 한 칸 다 새겨져 있습니다. 영사기의 불빛이 아직 그 칸에 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장면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장면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다만 영사기 불빛이 한 칸씩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걸 지금 이 순간이라고 느낄 뿐이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도, 오늘 이 순간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우주라는 그 필름 위에 이미 다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영사기 불빛처럼 그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렇다면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그냥 거기 있습니다. 흐르는 건 오히려 우리 쪽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경험이 그 거대한 필름 위를 한 칸씩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시간이 우리를 뒤에서 떠밀고 가는 강물이라면 우리는 그 물살에 휩쓸리는 한 장의 나뭇잎일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필름 위를 스스로 지나가는 존재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생깁니다. 어떤 상태로, 어떤 밀도로, 어떤 빛깔로 그 위를 지나갈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늙게 만드는 범인이 아닙니다. 시간은 그저 거기 있을 뿐 강물처럼 흐르지도 않고 여러분을 향해 칼을 겨누지도 않습니다. 시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시간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세포를 무너뜨리고 뼈를 약하게 만들고 기억을 흐릿하게 만드는 걸까요? 파인만이라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좋아. 이제야 진짜 질문을 하기 시작했군. 자, 현미경을 챙겨서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자.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도대체 늙는다는 게 뭘까요?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는 건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아래 세포 수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파인만식으로 답하자면 이렇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정보가 조금씩 지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그림 하나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만 붙잡고 계시면 앞으로 나올 4명의 범인이 전부 한 줄로 이해되실 겁니다. 촛불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촛불의 불꽃은 사물일까요? 아니면 사건일까요? 우리는 보통 불꽃을 하나의 물건처럼 여깁니다. 저기 불꽃이 있네 하고요. 그런데 사실 불꽃은 물건이 아닙니다. 불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초의 밀랍을 끊임없이 빨아올리고 공기 중에 산소와 부지런히 결합하면서 매 순간 자기 모양을 스스로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팡팡. 조금 전의 불꽃과 지금의 불꽃은 사실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눈에는 하나의 안정된 불꽃으로 보이죠. 그리고 만약 이 불꽃에게 밀랍이든 산소든 태울 것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꽃은 스르륵 사라집니다. 그 모양을 유지할 힘을 잃는 순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바로 이 불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사물이 아니라 계속 타오르고 있는 하나의 불꽃입니다. 매 순간 낡은 부분을 태워 없애고 새 부분을 지어 올리면서 자기 모양을 스스로 유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힘, 무너지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큰 충격이 옵니다.
늙음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늙음은 이 불꽃을 유지하려는 힘과 그 불꽃을 흐트러뜨리려는 힘, 이 둘 사이의 조용한 줄다리기에서 흐트러뜨리는 쪽이 조금씩 앞서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줄다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흐트러뜨리는 힘의 정체를 하나씩 만나러 갈 겁니다. 첫 번째 범인부터요. 첫 번째 범인의 이름은 엔트로피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들으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리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딱딱한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잠깐만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파인만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개념이든 그것을 아주 쉬운 말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그걸 진짜로 이해한 게 아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방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말끔하게 정리된 방입니다. 책은 책꽂이에 꽂혀 있고 옷은 옷장 안에 개켜져 있고 바닥은 깨끗합니다. 이제 그 방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청소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몇 달을 내버려 둡니다. 그 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물건이 여기저기 흐트러지고 공기는 탁해집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방은 스스로 무너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주의 모든 것은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저절로 흘러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연력학 제2법칙이고 이 무질서의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우주는 정돈된 상태를 어쩐지 싫어합니다. 우주는 언제나 가장 흩어진 상태, 가장 뒤죽박죽인 상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물리학에서 가장 확실한 법칙 중 하나입니다. 뜨거운 커피는 반드시 식어가고 새 자동차는 언젠가 녹슬고 젊은 세포는 조금씩 손상되어 갑니다. 아무도 이 방향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파인만이라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콕 집어냈을 겁니다. 엔트로피는 단순히 물건이 닳는 게 아니다. 엔트로피는 정보의 손실이다. 이 말인즉슨 이렇습니다. 여러분 몸속의 모든 세포는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정보를 품고 있습니다. DNA 속에 새겨진 수십억 개의 명령어들, 단백질이 정확히 접혀야 하는 그 복잡한 모양, 세포막이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는 전기적 균형, 이 모든 게 다 정보입니다. 세포가 자기 자신이라는 불꽃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도인 셈이죠. 그런데 엔트로피는 바로 이 정보를 아주 조금씩, 정말 조금씩 지워나갑니다. 매일 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이 일이 벌어집니다. DNA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자잘한 오류가 쌓이고 단백질이 잘못 접혀서 서로 엉겨붙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오가던 신호가 조금씩 흐릿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마주하는 그 낯선 변화의 진짜 실체입니다. 시간이 그냥 지나가서가 아니에요. 우주가 모든 걸 흐트러뜨리려는 그 법칙이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엔트로피라는 우주의 법칙 앞에서 완전히 무력한 걸까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걸 손 놓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파인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그 반대 방향을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물리학과 생물학에는 이 질문에 대한 아름다운 답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파고들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짚어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바깥에서 에너지를 끊임없이 끌어들여서 자기 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생명이란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무너지려는 우주 한복판에서 계속 자기 모양을 다시 만들어내는 촛불의 불꽃,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저항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움직임입니다. 명심하세요.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아직 살아있어. 아직 질서가 필요해. 아직 이 불꽃을 꺼뜨리면 안 돼.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할 때 세포는 손상된 낡은 단백질을 부지런히 걷어내고 새 것을 만들어냅니다. 뼈에 압력이 실릴 때 뼈를 만드는 세포가 번쩍 깨어납니다. 심장이 힘차게 뛸 때 혈액이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릅니다. 움직임은 무너뜨리려는 엔트로피에게 보내는 저항의 메시지입니다. 방치된 방이 저절로 무너지듯이 움직이지 않는 몸도 저절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매일 누군가가 그 방을 쓸고 닦는다면 방은 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정확히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움직임이 엔트로피가 쌓아 올린 무질서를 조금씩 되돌려 놓습니다. 물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주의 법칙이니까요. 그러나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속도의 차이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범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엔트로피는 느리고 꾸준하고 조용한 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사나운 두 번째 범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날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총알처럼 세포를 하나씩 꿰뚫고 지나가면서 말이죠. 두 번째 범인의 이름은 자유라디칼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마치 어딘가에서 자유를 외치는 혁명가처럼 근사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여러분 몸 안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주 불안정한 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파괴의 흔적이 남습니다. 파인만의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녀석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자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원자의 핵 주변에는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들은 대개 둘씩 짝을 지어 다니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둘씩 짝을 이룰 때 분자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전자 하나가 갑자기 툭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자는 이제 짝을 잃은 외톨이 전자 하나를 품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분자는 미칠 듯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든 다시 짝을 채우려고 바로 옆에 있는 멀쩡한 분자에게서 전자를 강제로 빼앗기 시작합니다. 폭력적으로요. 이것이 바로 산화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자를 빼앗긴 그 옆 분자는 이제 자기가 짝을 잃은 외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녀석이 또 다른 이웃에게서 전자를 빼앗죠.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하나의 자유라디칼이 순식간에 수천 개의 자유라디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촛불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자유라디칼은 그 불꽃에서 사방으로 튀는 불티 같은 존재입니다. 작은 불티 하나가 옆에 걸린 커튼에 옮겨 붙고 그 커튼이 다시 벽지에 옮겨 붙고 순식간에 방 전체로 번져나가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 연쇄적인 불길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여러분의 세포막이고 여러분의 DNA이고 여러분의 단백질입니다. 앞에서 만난 엔트로피가 세포의 정보를 서서히 지운다면 자유라디칼은 그 정보를 훨씬 더 빠르고 거칠게 찢어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라디칼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파인만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다면서요. 놀랍게도 자유라디칼의 일부는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세포가 산소를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부산물로 조금씩 생겨나거든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불꽃이 타오르는 한, 불티는 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양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이 불티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요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내고 이 코르티솔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확 끌어올립니다. 잠이 부족하면 세포가 낮 동안 입은 손상을 복구할 시간을 빼앗깁니다. 가공식품 속의 트랜스지방과 정제설탕은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은 다시 자유라디칼의 온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기오염, 자외선, 담배 연기, 과도한 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를 향해 보이지 않는 총알을 소리 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이 피곤할 때, 피부가 푸석푸석해질 때, 관절이 뻐근할 때, 머리가 멍하니 잘 돌아가지 않을 때, 그건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라디칼이 오랜 세월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조용히 일해온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격수들 앞에서 또 무력한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자체적인 방어 부대를 갖추고 있거든요. 항산화 효소라고 불리는 분자들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같은 녀석들이 그 주인공이에요. 저는 이들을 여러분 몸속의 소방관이라고 부릅니다. 어딘가에서 불티가 튀면 이 소방관들이 달려가서 그 불꽃을 안전하게 꺼뜨립니다. 짝 잃은 전자에게 얌전히 전자를 하나 건네줘서
그 광란을 진정시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방관들도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생활 습관이 나빠질수록 점점 수가 줄고 지쳐간다는 겁니다. 불은 점점 자주 나는데 소방관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파인만이 정말 좋아했을 법한 아주 기묘하고 아름다운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차분하게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면 숨이 차고 몸에 부하가 걸리니까 자유라디칼도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걸을 때, 운동할 때 실제로 자유라디칼이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숨겨진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늘어난 불티가 그대로 손해로 남을 거라는 전제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 몸은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에 맞서기 위해 방어 시스템 자체를 더 튼튼하게 키워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호르메시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걷기라는 적당한 자극이 세포에게 말을 겁니다. 이봐, 불티가 좀 튀었어. 소방서 규모를 키워야겠는걸. 그러면 세포는 소방관, 그러니까 항산화 효소를 평소보다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마치 소방관들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많은 불을 끌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러니까 걷기는 총알을 막는 방패를 직접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걷기는 여러분 몸속의 소방서 자체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조금 튄 불티가 내일 더 큰 불을 끌 수 있는 소방관을 길러내는 거죠. 이게 바로 적당한 힘듦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생명의 아주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저격수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살아서 숨쉬는 한 불티는 튀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속의 소방관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작은 여러분의 두 발이 땅을 딛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범인의 얼굴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깊은 곳에 숨은 세 번째 범인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범인은 여러분이 이름을 듣는 순간 아마 조금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원래 여러분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였거든요. 세 번째 범인은 여러분의 몸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 안에, 그것도 수십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번째 범인은 원래 여러분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해온 존재. 그런데 지금 그것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수록 여러분의 불꽃도 함께 사그라듭니다. 그 이름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포의 발전소라고요. 그런데 교과서는 딱 거기까지만 가르쳐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파인만의 방식으로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그냥 단순한 에너지 공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몸 전체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건 ATP라는 아주 작은 분자인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 몸의 모든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 화폐입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이 에너지 화폐가 쓰입니다. 눈꺼풀을 한 번 깜빡일 때마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마다, 면역 세포가 침입한 바이러스와 싸울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촛불로 돌아가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그 불꽃에 끊임없이 연료를 대주는 존재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흐릿해지면 불꽃도 함께 흐릿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의 도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수십조 개의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거대한 도시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건물 하나하나마다 작은 발전소가 여러 대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발전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발전소들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건물 안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발전소들이 하나씩 둘씩 꺼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정전이 생깁니다. 몇몇 건물에서만 불이 깜빡거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결국 도시 전체가 어둠 속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토콘드리아는 기능이 떨어질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바로 움직임의 부재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많아지며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줄어든다는 겁니다. 파인만이라면 이걸 두고 우주는 정지해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을 겁니다. 모든 시스템은 에너지가 흐를 때에만 그 형태를 유지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소파에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신호를 받습니다. 아, 지금 우리를 별로 안 쓰는구나. 에너지 수요가 이렇게 낮으니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겠어.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서서히 수를 줄이고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세포 하나에 수천 개씩 있던 발전소가 수백 개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결과는 곧바로 우리 일상에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집중력이 흩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쉽게 걸리고 근육이 눈에 띄게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나이 드는 증상이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여러분 몸속의 발전소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경보 신호입니다. 여기에 최근 노화 연구가 밝혀낸 사실을 하나 더 얹어보겠습니다. 이 발전소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도우미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NAD라고 부르는 조효소인데요. 발전소가 연료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그 화학 반응의 한복판에서 이 NAD가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NAD가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서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도우미가 부족해지니 발전소는 멀쩡해 보여도 예전만큼 힘을 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NAD는 또 다른 중요한 일도 합니다. 세포 안에서 손상된 부분을 찾아내 수리하고 정비하는 관리자 단백질들. 이들이 일을 하려면 NAD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 NAD가 줄어들면 발전소만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리반 전체가 함께 나른해집니다. 다행히도 규칙적인 움직임은 몸이 이 NAD를 다시 채워 넣도록 돕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걷는다는 건 도우미를 다시 불러 모으는 일이기도 한 셈이죠. 더 심각한 건 이 세 번째 범인이 앞에 두 범인과 은밀하게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티가, 그러니까 자유라디칼이 더 많이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라디칼이 다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완벽한 악순환이죠. 발전소가 낡을수록 더 많은 매연을 뿜고 그 매연이 발전소를 더 빨리 낡게 만드는 겁니다. 동시에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세포가 스스로 낡은 부품을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쌓아놓은 쓰레기를 치우는 힘마저 함께 떨어집니다. 이제 그림이 조금씩 보이시나요? 세 명의 범인은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세포의 질서를 조용히 허물고 자유라디칼이 세포를 사납게 공격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쇠약이 세포의 방어력과 청소 능력을 함께 빼앗아갑니다. 이 셋이 함께 오래도록 작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늙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다 시간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범인이 수십 년 동안 끈질기게 함께 일하면 마침내 아주 특별한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네 번째 범인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범인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처음 듣게 될 가장 최근에 밝혀진 노화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네 번째 범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작은 시계 하나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 안에는 스스로 몇 번이나 분열했는지를 세는 일종의 카운터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텔로미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운동화 끈 끝에는 보통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된 단단한 마감이 씌워져 있죠. 그게 없으면 끈이 금세 풀어 헤쳐지고 너덜너덜해집니다. 우리 세포 속 유전 정보를 담은 염색체에도 바로 그 끈 마감 같은 보호 덮개가 양끝에 씌워져 있습니다. 그게 텔로미어예요. 그런데 세포가 한번 분열해서 자기를 복제할 때마다 이 보호 덮개가 조금씩 닳아 짧아집니다. 마치 분열 횟수만큼 눈금이 하나씩 줄어드는 시계처럼요. 이 텔로미어를 발견한 공로로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을 만큼 이건 노화의 아주 근본적인 열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 덮개가 어느 선 아래로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안전하게 분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그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네 번째 범인이 탄생합니다. 세포가 낡거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텔로미어가 다 닳으면 세포는 아주 이상한 상태에 빠집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깨끗하게 죽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예요.
과학자들은 이런 세포를 노화세포, 별명으로는 좀비세포라고 부릅니다. 죽어야 할 때가 됐는데도 죽기를 거부하고 조직 안에 눌러앉아 버리는 세포들이죠. 여기서 파인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잠깐, 몸은 왜 이런 쓸모없어 보이는 좀비 세포를 그냥 놔두는 거지? 참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좀비 상태는 원래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손상된 세포가 무작정 계속 분열하면 자칫 암으로 번질 수 있으니 아예 분열을 딱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지 버튼 자체는 몸을 위한 배려였던 셈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좀비 세포들이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은 주변으로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뿜어냅니다. 이걸 두고 과학자들은 노화세포가 내뿜는 나쁜 분비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촛불 이야기로 옮겨보면 좀비 세포는 타지도 꺼지지도 않으면서 매캐한 그을음만 계속 뿜어내는 고장난 심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그을음이 바로 옆에서 멀쩡히 타고 있던 건강한 불꽃까지 함께 그을리고 병들게 만듭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 좀비 세포가 뿜어내는 염증 물질은 바로 옆에 있던 멀쩡한 세포까지 좀비로 만들어버립니다. 좀비가 좀비를 만드는 거죠. 앞에서 본 자유라디칼의 연쇄 반응과 비슷한데 이번엔 염증이라는 형태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몸 곳곳에 좀비 세포가 쌓이고 그로 인해 온몸에 잔잔한 만성 염증이 은근하게 깔리는 상태. 최근 노화 과학에서는 이것을 염증과 노화를 합쳐 부르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며 노화의 핵심 엔진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범인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물립니다. 좀비 세포를 만들어내는 방아쇠가 바로 앞에서 만난 세 명의 범인이거든요. 엔트로피가 DNA에 상처를 내고 자유라디칼이 세포를 산화시켜 손상을 입히고 미토콘드리아의 쇠약이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고 텔로미어라는 시계가 다 달아갈 때 바로 그때 세포는 좀비가 됩니다. 다시 말해 좀비 세포는 세 범인이 오랜 세월 함께 일한 끝에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물인 셈입니다. 노화라는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죠. 그리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아주 적은 수의 좀비 세포만으로도 조직 전체가 늙어버린다는 겁니다. 상자 안에 사과 몇 개가 썩으면 그 곰팡이가 멀쩡한 사과들까지 물들이듯 소수의 좀비 세포가 조직 전체를 노화의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나이가 들며 찾아오는 그 전반적인 쇠약함,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뻐근한 그 느낌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좀비 세포들과 관련이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범인 앞에서도 무력할까요? 다행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원래 이 좀비 세포를 알아보고 찾아가서 청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청소부들이 게을러지고 반대로 좀비는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쓰레기는 쌓이는데 환경 미화원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몸이 이 좀비 세포를 스스로 청소하도록 돕습니다. 세포가 낡은 부품을 재활용하는 자가 청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면역 청소부들이 좀비를 더 잘 찾아내 없애도록 만들며 좀비가 뿜어내는 염증 물질 자체를 가라앉힙니다. 요즘 과학계에서는 이 좀비 세포만 골라 없애는 약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우리 몸이 이미 그 비슷한 청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걷기와 같은 규칙적인 움직임이 그 시스템을 깨운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4명의 범인이 모두 무대 위에 섰습니다. 엔트로피, 자유라디칼, 미토콘드리아의 침묵, 그리고 좀비 세포. 그런데 여기서 파인만식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넷을 같이 바라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이 네 범인은 사실 겉모습만 다를 뿐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네 범인은 결국 똑같은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정보를 지우고 불꽃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 처음에 파인만이 던진 그 정의로 우리는 정확히 되돌아온 겁니다. 늙는다는 것은 질서가 무너지고 정보가 지워지는 것이다. 파인만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순간 해결책은 이미 절반쯤 보인다고요. 우리는 방금 노화라는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해결책의 절반이 보일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 전체를 뒤집는
가장 큰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4명의 범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범인 이야기 끝에 똑같은 단어가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엔트로피에 맞서는 것도, 자유라디칼의 소방관을 훈련시키는 것도, 미토콘드리아를 되살리는 것도, 좀비 세포를 청소하는 것도 전부 같은 하나의 열쇠였습니다. 바로 움직임이었죠. 자,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노화를 시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나를 늙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진실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사실 우주의 기본값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이 말해주듯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저절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일은 늙는 게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일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무너지지 않고 이 정교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무너짐이 기본값이라면 유지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질서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주어야만 지켜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서 그 신호를 보내는 가장 강력한 방아쇠가 바로 움직임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렇다면 노화란 시간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화는 오히려 여러분이 몸에게 살아있으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을 때 조용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힘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데 유지하라는 신호가 끊기면 저울은 당연히 무너지는 쪽으로 기울죠.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노화는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에서 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등장합니다. 걷기라는 이 단순하기 짝이 없는 행위가 방금 만난 4명의 범인 모두에게 동시에 반대 방향의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4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는 거예요. 엔트로피에게는 질서를 유지하라는 신호를, 자유라디칼에게는 소방서를 확장하라는 신호를, 미토콘드리아에게는 발전소를 다시 지으라는 신호를, 그리고 좀비 세포에게는 청소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효율적인 무기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파인만이라면 눈을 반짝였을 법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으면 코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몸을 해치는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떠올리나요? 담배, 고혈압, 당뇨병, 높은 콜레스테롤. 다들 그렇게 배웠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랜 세월 추적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아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단 하나의 지표가 놀랍게도 심폐지구력이었다는 겁니다. 심장과 폐가 온몸에 산소를 얼마나 잘 실어 나르는가, 그 능력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격차입니다. 심폐지구력이 가장 낮은 그룹은 가장 높은 그룹에 비해 이른 나이에 사망할 위험이 몇 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심폐지구력이 낮다는 사실은 방금 말한 담배나 고혈압, 당뇨병보다도 더 강력한 조기 사망의 예측 인자였습니다. 여기가 진짜 반전인데요. 게다가 이 이득에는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심폐지구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계속해서 더 오래 사는 쪽으로 결과가 이어졌어요. 어느 선을 넘으면 그만이라는 한계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심폐지구력, 이 가장 강력한 수명 지표를 끌어올리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안전하고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장비도 격렬한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규칙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조금 숨이 차게, 심장이 기분 좋게 뛰도록 꾸준히 걷는 것. 그것이 이 지표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끌어올립니다. 이 말인즉슨 이렇습니다. 걷기는 그냥 칼로리를 태우는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는 지구상에서 인간의 수명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스스로 2발로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이건 광활한 우주의 무질서 법칙 한복판에서 한 인간이 자기 불꽃의 발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태어날 때부터 몸에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제대로 꺼내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이제 그 무기를 여러분 손에 제대로 쥐어드릴 시간입니다. 파인만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의 가장 깊은 진실은 언제나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오늘의 답도 그렇습니다. 하루 30분 안팎을 밖에 나가 걷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다고 해서 절대 얕보시면 안 됩니다. 이 소박한 행위 안에는 4명의 범인을 동시에 상대하는 아주 정교한 장치들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파인만의 방식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걷기는 뼈를 다시 짚습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이 땅을 딛습니다. 그 순간 땅에서 올라오는 반발력이 발목을 지나 무릎을 지나 엉덩이를 지나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우리 뼈에는 신비로운 성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눌리는 압력을 받으면 뼈 안에서 미세한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 신호가 뼈를 새로 만드는 세포를 번쩍 깨웁니다. 그 세포는 깨어나는 순간 새로운 뼈 조직을 짓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 여러분이 걸을 때마다 여러분의 뼈는 조금씩 새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약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2발이 땅을 딛는 그 단순한 행위가 만들어내는 물리학의 선물이에요. 둘째, 걷기는 뇌를 다시 짓습니다. 걷기가 다리 근육이랑 뼈에만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걸을 때 심장이 기분 좋게 뛰면서 뇌로 흐르는 혈류가 늘어나고 이 늘어난 피의 흐름이 뇌 안에서 아주 특별한 물질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저는 이걸 뇌를 위한 비료라고 부릅니다. 이 비료 같은 물질이 나오면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한 영역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실제로 자라납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뇌세포가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걷기는 이 능력을 지켜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파인만이 평생 산책을 그렇게 즐겼던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셈이죠. 그는 걸으면서 가장 깊은 물리학 문제들을 풀어냈습니다. 걸을 때 뇌는 깨어나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흐릿하던 생각이 스르륵 선명해지거든요. 셋째, 이건 최근에야 밝혀진 아주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걷기는 밤사이 여러분의 뇌를 청소합니다. 우리 뇌에는 낮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쌓인 노폐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치매와 관련된 아주 끈적한 찌꺼기 단백질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도록 과학자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몸의 다른 곳에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청소 배관이 있는데 뇌에는 왜 그게 안 보일까? 그러다 비교적 최근에 뇌에도 숨겨진 청소 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정말 기묘한 건 이 청소 시스템이 주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면 뇌세포들이 살짝 쪼그라들면서 세포 사이의 틈이 확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틈으로 맑은 뇌 척수액이 스르륵 흘러 들어와 낮 동안 쌓인 찌꺼기들을 씻어내죠. 이 청소는 깨어 있을 때보다 깊이 잠들었을 때 몇 배나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잔 하룻밤만으로도 그 찌꺼기 단백질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서 걷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규칙적으로, 특히 낮에 햇빛 아래에서 걸으면 밤에 깊은 잠에 더 잘 빠집니다. 그리고 깊은 잠은 방금 말한 그 뇌 청소 시스템을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낮에 걷기는 밤사이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예약을 걸어두는 일인 셈입니다. 낮에 걷고 밤에 뇌를 씻어내는 거죠. 넷째, 걷기는 꺼져가던 발전소를 되살립니다. 걸을 때 근육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 수요 신호를 받은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발전소 수를 늘려라. 효율을 높여라. 그러면 꺼져가던 발전소들이 다시 켜지고 새 발전소가 지어집니다. 도시 전체에 다시 환하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피로가 거치고 면역력이 살아나고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찹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여기서 파인만이 좋아했을 법하게 아주 흔한 오해 하나부터 깨뜨리고 가겠습니다. 하루만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만보라는 숫자, 사실 과학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재미있게도 수십 년 전 일본에서 만보계라는 이름의 걸음제는 기계를 팔면서 붙인 광고 문구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한 상품의 이름을 건강의 목표인 줄 알고 쫓아온 셈이에요. 파인만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따져봐라. 그럴싸해 보인다고 다 진실은 아니다. 그럼 실제 과학은 뭐라고 할까요? 수많은 사람을 추적한 최근의 대규모 분석에 따르면 하루에 겨우 2,000보 정도만 걷던 사람이 7,000보 정도로 늘리자 이런저런 원인으로 사망할 위험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치매에 걸릴 위험도 크게 줄었고 우울한 기분에 시달릴 위험까지 함께 낮아졌죠. 특히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하루 6천에서 8천 보쯤에서 이득의 대부분을 이미 챙기게 됩니다. 무리해서 만보를 채우려고 무릎을 혹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중요한 건 아예 안 걷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걷기 시작하는 그 첫 구간의 변화입니다. 2,000보에서 4,000보로 늘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몸은 크게 달라집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걸어야 하냐고요? 옆 사람과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노래를 흥얼거리기엔 살짝 숨이 벅찬 정도.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축 늘어져 산책하듯 걷는 것보다는 조금 경쾌하게 심장이 기분 좋게 뛰는 리듬으로 걸어주세요. 느릿한 만보보다 경쾌한 5,000보가 여러분의 심폐지구력에는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햇빛 아래 나무가 있는 길을 걸으세요. 자연광을 받으면 몸이 비타민을 만들고 기분을 밝게 하는 물질이 나오고 무엇보다 밤에 깊이 잠들게 해주는 리듬이 바로 잡힙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뇌 청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딱딱한 아스팔트보다 흙길이나 잔디 위를 걸으면 발바닥의 감각 세포들이 더 다양하게 자극받아서 균형 감각까지 함께 훈련됩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게 넘어지는 건데 이 균형 감각이 바로 그 낙상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루 30분 안팎, 조금 경쾌한 속도로, 가능하면 밖에서. 이 소박한 조건이 갖춰질 때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4명의 범인을 동시에 상대하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이상한 이야기에서 출발해 세포 안으로 들어가 4명의 범인을 하나씩 만났고 그 넷을 동시에 상대하는 단 하나의 무기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거대해 보이던 수수께끼의 정답은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시간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우리 세포 안에 무너지려는 힘이었고 그 넷은 모두 매일 2발로 땅을 딛는 그 작은 행위 하나로 동시에 맞설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그 이상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끊임없이 새로 지어지는 몸이 어떻게 낡을 수 있느냐고 물었었죠.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몸이 새로 지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벽돌은 계속 갈립니다. 문제는 벽돌이 아니라 그 벽돌을 어디에 어떻게 쌓을지 알려주는 설계도, 그러니까 정보였습니다. 4명의 범인은 바로 그 설계도를 조금씩 흐리게 만드는 존재들이었고 걷기는 그 설계도를 또렷하게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낡은 벽돌을 새 벽돌로 바꾸는 건 몸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설계도가 흐려지지 않도록 매일 살아있으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저는 리처드 파인만의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파인만은 1988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 앞에서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농담이 하나 있어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번 죽는 건 질색이야. 너무 지루하잖아. 죽음을 앞두고도 이런 농담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가 평생 자기 자신을 우주의 일부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파인만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원자들이 모인 존재다. 그런데 이 원자들이 어쩌다 이렇게 모여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우주를 궁금해하게 되었다. 물질이 호기심을 갖게 된 것, 원자 덩어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 그는 이 사실 자체를 세상에서 가장 큰 경이로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들은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우주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다시 우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시작이었던 그 필름 이야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블록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순간은 그 필름 위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크게 웃었던 순간, 누군가를 마음 깊이 사랑했던 순간,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아 하고 무언가를 깨달은 바로 이 순간까지, 이 모든 순간이 우주라는 필름 위에 지워지지 않고 남습니다. 시간은 그것들을 지우지 못합니다. 시간은 그저 우리가 그 순간들을 하나씩 지나가는 순서일 뿐이니까요.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건 그 필름이 얼마나 긴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각각의 순간이 얼마나 또렷하고 얼마나 밝게 새겨지는가입니다.
그 순간의 밀도, 그 순간의 빛 말이죠. 그리고 그 발길을 정하는 건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루를 흐릿하게 흘려보낼지 또렷하게 살아낼지는 째깍거리는 시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두 발과 여러분의 마음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낯설고 서늘하던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이 두려움 대신 다른 걸 느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138억 년의 역사를 지닌 이 우주가 여러분을 통해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발이 땅을 딛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눈이 지금 이 화면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요. 그 자체가 파인만이 평생 감탄했던 그 경이로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그냥 밖으로 한 걸음 나가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30분이 부담되면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첫걸음이 4명의 범인에게 보내는 여러분의 선전포고이자 여러분의 불꽃에게 보내는 다시 타오르라는 신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댓글창에 딱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 걷는다. 신기하게도 마음속 다짐이 이렇게 글로 쓰이는 순간 그것은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현실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또 지금 머릿속에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 살며시 보내주세요. 몸이 힘들어 보이는 가족, 자주 피곤하다던 친구,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던 소중한 누군가에게요. 그건 단순한 공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조금 더 오래 또렷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일 테니까요. 여러분의 그 호기심 어린 한 걸음이 곧 파인만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는 이 순간을 조금만 더 또렷하게, 조금만 더 깊이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곤이